할머니, 지금 당장 이 건물 다 사세요. 폭풍 우치는 밤 하수구가 역류한 지하 수선집으로 피투성이 소년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11살 꼬마가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뭐, 이 썩어 빠진 점포들을 사라고? 제정신이냐? 70 넘은 할머니는 기가 막혀 웃음만 나왔습니다. 곰팡이 피고 쥐 돌아다니는 지하 2층 막다른 골목. 누가 봐도 쓰레기나 다름없는 점포들이었거든요. 아이고, 강할매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먼. 아이 말에 홀려서 쫄딱 망하게 생겼어.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소년이 목숨 걸고 지켜낸 가방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70 노인과 11살 소년, 이 기묘한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서울 외곽 개미시장 지하 2층, 사람들이 시궁창이라고 부르던 그 깊은 곳에서 74 강점순 할머니는 악에 받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시커먼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하수구는 역류해서 썩은 물이 벌써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40년을 지켜온 수선집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이고 하느님. 점순 할머니는 양동이를 들고 미친 듯이 물을 퍼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은 40년 동안 바늘을 쥐고 가위를 쥐고 남의 옷 수천 벌을 꿰매온 손이었어요. 손등에는 실밥 자국이 그물처럼 얽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물을 퍼냈어요. 이 지하 수선집이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건물주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점순, 올라와. 점순 할머니가 물에 젖은 고무장화를 질질 끌며 계단을 올라갔을 때 건물주 최 사장이라는 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깨끗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최 사장님, 제발 천장 좀 고쳐주세요. 이러다 가게가 다 물에 잠기겠어요. 점순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사정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월세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낸 세입자였어요. 그런데 건물주의 대답은 차갑기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수리?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쥐새끼들 굴러다니는 지하실에 무슨 수리야. 사장님, 저도 사람입니다. 제발. 사람. 쥐새끼처럼 살기 싫으면 당장 나가. 권리금 한 푼 없으니까 알아서 기어나가라고. 그러더니 그자는요. 점순 할머니 얼굴에다 대고 침을 뱉었습니다. 70 넘은 노인 얼굴에다 대놓고 침을 뱉은 거예요. 점순 할머니는 얼굴을 닦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건물주가 사라지고 난 뒤 점순 할머니는 다시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번개가 창문 없는 계단통을 번쩍번쩍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물에 잠긴 수선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팔자가 이 시궁창이지. 25에 시집와서 30에 남편이 노름빛 산더미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빚 갚으려고 밤낮 없이 바느질해서 40년 간신히 빚은 갚았는데 남은 건 이 썩어빠진 지하실 하나였어요.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32살 되던 해, 3살배기 아들을 등에 업고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그때 점순 할머니는 이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리라. 그 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20년 전에 돈 들고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 그림자 여러 개가 무언가를 밀치는 것 같았습니다. 꺼져. 이 새끼가. 쿵, 쾅, 콰당. 누군가 계단을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루가 굴러가듯이 대굴대굴 굴러서 그대로 점순 할머니의 수선대 위로 처박혔어요. 헉! 점순 할머니가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수선대 위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마가 깨져서 피가 흘렀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낡은 가방 하나를 꼭 껴안고 있었는데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가방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우당탕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그 꼬맹이. 사내 3명이 지하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에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눈빛만 봐도 사채업자 건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망구, 그 꼬맹이가 가진 가방 내놔. 그러면 니는 안 건드릴게. 사내들이 수선집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엎고 옷가지를 집어던지며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점순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수선대 위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재단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천을 자르던 그 가위는 날이 시퍼래서 사람 목도 벨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지옥 구석은 내 땅이야. 할머니가 가위를 번쩍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죽고 싶으면 한 발짝 더 들어와 보시오. 내가 니들 목을 다 따주지. 40년을 시궁창에서 버틴 노인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기세에 건달들이 주춤했어요. 노인네 하나 우습게 봤다가 가위에 찔리면 손해니까요. 미친 할망구. 다음에 보자. 건달들이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물러갔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그제야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로 돌아왔어요. 얘야, 얘. 정신 차려.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피투성이 얼굴에서 까만 눈동자만 또렷하게 빛났어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피가 묻어있는 조그만 외장 하드디스크였어요. 할머니, 이게 있으면. 아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인생, 통째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기절했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는데 아이의 가방이 옆으로 넘어지며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종이 뭉치였어요. 수십 장에 달하는 지도와 설계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글을 잘 몰랐지만 그 종이들 위에 커다랗게 적힌 글자만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권 신규 개발 기밀 자료, 광역 환승센터 지하 연결 설계도. 점순 할머니는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물건인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걸 들고 이 지하실로 굴러떨어진 걸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하 2층 수선집에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그 물속에서 피투성이 아이 하나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70 넘은 노인과 11살 소년, 그렇게 기묘한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점순 할머니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피투성이 아이를 수선대에서 내려 낡은 이불 위에 눕히고 밤새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점순 할머니는 약국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적신 수건을 번갈아 갈아주며 열이 내리기만을 빌었어요. 아이의 앙상한 팔뚝에는 멍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올라왔습니다. 이에 걷어봤자 내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할머니 자신도 하루하루가 빠듯했어요. 어떤 날은 라면 하나를 반으로 나눠 아침 저녁을 때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형편에 남의 집 아이까지 거둔다? 제정신이 아닌 짓이었죠. 그런데 자꾸만 아이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기절에서도 가방끈을 꼭 쥐고 놓지 않던 그 손, 피투성이 얼굴에서 빛나던 까만 눈동자. 그게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내다버릴 수가 없었어요. 새벽녘이 되자 아이가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도망가. 그 사람들이, 아빠. 아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무슨 악몽을 꾸는지 눈물까지 흘렸어요. 점순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무섭지 않아.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아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방을 찾는 거였습니다.
옆에 있는 가방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그 종이들 보셨어요? 맞다마다. 그게 뭐냐? 할머니, 지금 당장 이 건물 팔고 도망가세요. 점순 할머니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뭐? 이 쬐그만 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건물이야? 나는 새 들어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를 다 사버리세요. 지하 점포 전부요. 11살짜리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아이가 열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이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가계부로 향했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40년 동안 적어온 표지가 다해진 그 장부 말입니다. 할머니, 저 가계부 지난달 거 볼 수 있어요? 왜? 지난달에 3만 원 비었죠? 맨날 오시던 단골 손님이 밥값 안 내고 갔잖아요. 점순 할머니가 흠칫 놀랐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옥상에 사는 김 노인이 수선비 외상을 떼먹었는데 그걸 이 아이가 어떻게 안 걸까요? 저 장부 표지에 외상 3만 원이라고 작게 적혀 있잖아요. 글씨가 진해서 최근에 쓴 거고 지워진 자국이 없으니까 아직 못 받으신 거죠. 점순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보름 뒤에 이 시장 입구에 큰 화재가 날 거예요. 뭐? 불이 나면 상권이 무너지고 여기 땅값은 바닥을 칠 겁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지하 점포들을 싹 사모으는 거죠. 점순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쬐그만 게 어디서 사기를 쳐. 대체 뭔 놈의 화재야. 네가 신이냐 뭐냐. 그때 아이가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외장 하드디스크였어요. 여기 우리 아버지가 남긴 자료가 들어있어요. 아버지는 도시계획 전문가였는데 이 정보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걸 보자 점순 할머니도 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하도윤이요. 11살이에요. 점순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멸치국수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어요. 먹어라. 먹고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도윤이가 그 국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젓가락 입에 넣자마자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눈물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점순 할머니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 수선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둘과 인상 험악한 여자 하나였어요. 여기 하도윤이라는 애가 있지요? 누구신데요? 아이의 친척입니다. 이 아이 부모가 다 죽었어요. 고아원에 넣으려고 데리러 왔습니다. 도윤이가 점순 할머니 뒤로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에요. 절 고아원에 넣고 아버지 자료를 뺏으려는 거예요. 양복 입은 남자가 도윤이의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이리 와, 이 자식아. 싫어요. 놓으세요. 그 순간 점순 할머니가 남자의 손을 확 쳐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는 빠지세요. 가족 일입니다. 가족? 가족이라고. 점순 할머니가 도윤이를 뒤로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할머니 자신도 예상 못한 말이었어요. 이 아이 내 손주야. 내 손주한테 무슨 짓이야. 네? 손주라고요? 그래, 내 손주. 내가 이 아이 호적에 넣을 거야. 어디서 남의 손주를 끌고 가려고 행패야. 점순 할머니의 기세에 눌린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양복 입은 남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죠. 그들이 사라진 뒤 점순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도윤이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감싸주셨어요? 나도 몰라. 입에서 그냥 나왔어. 도윤이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절 지켜주시면 저는 할머니를 이 바닥에서 탈출시켜 드릴게요. 반드시요.
11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어른도 못하는 약속을 이 꼬마가 하고 있었어요. 점순 할머니는 그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해봐라. 이 할망구 인생이 얼마나 더 나빠지겠냐. 그날 밤 도윤이가 외장 하드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아직 못 들었는데. 무서워서요. 점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70 넘은 노인과 11살 소년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지하 2층에서 하늘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점순 할머니는 아이의 예언을 반쯤만 믿고 있었어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화재가 언제 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장 위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불.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입구 중국집에서 불이 났는데 마침 바람이 세게 불어서 순식간에 옆 가게들로 번져버렸어요.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가게 4-5개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을 때 시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뛰어나오고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어요. 그때 할머니 귀에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건어물 가게 김할머니였어요. 80이 넘은 노인인데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못 일어나는 분이었습니다. 불길이 그 가게 바로 옆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점순 할머니는 생각할 틈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콸콸 쏟아지고 숨이 막혔지만 그래도 뛰었어요. 가게 안에 쓰러져 있는 김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그 무거운 몸을 등에 업었습니다. 버텨요, 김할머니. 조금만 버텨요. 70 넘은 노인이 80 넘은 노인을 업고 불길 사이를 뚫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점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날 화재로 가게 7개가 다 탔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지만 시장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며칠 뒤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이제 끝났어. 손님이 안 와. 나도 권리금 반값세라도 넘기고 나가야겠어. 불냄새가 시장 전체에 배어 있었고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권리금이 폭락해서 몇 천만 원 하던 가게가 몇 백만 원에도 안 팔렸어요. 그날 밤 도윤이가 점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언대로 됐죠? 그래, 네 말이 맞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안 거냐? 도윤이가 외장 하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이 화면에 떴어요. 이 시장 중국집은 오래된 건물이라 가스관이 사가 있었어요. 아버지 자료에 화재 위험 구역이라고 표시돼 있었거든요. 정확히 언제 불이 날지는 몰랐지만 머지않아 사고가 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점순 할머니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꼬마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불이 난 덕분에 개발 속도가 몇 년은 빨라졌어요. 위험 건물이 많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재개발 명분이 생긴 거죠. 이제 움직여야 해요. 움직이라니 뭘. 도윤이가 손가락으로 시장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지하 2층,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어요. 폐쇄된 화물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점포 5개였습니다. 여기요. 이 점포들을 다 사세요. 뭐? 저기는 사람도 안 다니는 막다른 골목이야. 지금은요. 하지만 5년 뒤에는 여기가 지하철역 6개 노선이랑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핵심 통로가 됩니다. 도윤이가 아버지의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광역환승센터 지하 연결 설계도였어요. 그 설계도에는 개미시장 지하 2층이 정확히 통로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국가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도시계획 전문가였어요. 이 정보는 아무도 모르는 기밀이에요. 점순 할머니가 도윤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네 아버지는 왜 돌아가셨니?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이 정보 때문에 살해당했어요. 이 자료를 노리는 사람들한테요. 저를 쫓아온 사람들도 그 패거리예요. 점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그런 무서운 일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걸 지키고 있는 거구나. 네. 아빠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를 좋은 사람한테 전해주라고. 할머니가 그 사람이에요. 점순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벌떡 일어났어요. 좋다. 해보자. 이 할망구가 얼마나 더 나빠지겠냐. 다음 날부터 점순 할머니는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쌈짓돈을 다 털었지만 점포 하나 값도 안 됐어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렸습니다.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쇼.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강할매, 정신이 있어 없어? 저 썩어빠진 지하실을 왜 사? 아이고, 드디어 노망이 났구먼. 어떤 상인은 점순 할머니 앞에서 대놓고 침을 뱉었습니다. 쯧쯧, 불쌍해서 못 보겠네. 저러다 거리에 나앉겠어. 시장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강할매가 드디어 노망나서 쓰레기 점포를 사모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더 박히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점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시장 모퉁이에서 족발집을 하는 박 사장이었어요. 강할매 나왔소. 박 사장, 웬일이요? 박 사장이 봉투 하나를 점순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내 전 재산은 아니고 있는 돈 중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요. 점순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 사장 왜? 강할매, 내 아버지 장례 때 부의금 보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소. 바로 당신이야. 그때 나 형편 어려운 거 다 알면서도 10만 원 넣어줬잖소. 점순 할머니는 기억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강할매가 믿겠다면 나도 믿겠소. 잘 써보쇼. 그 500만 원이 시작이었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그 돈으로 첫 번째 점포를 샀어요.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곰팡이 피고 쥐 돌아다니는 지하 점포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에 연고를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우린 지금 지하에 있지만 언젠가 지상을 살 거예요. 점순 할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 시궁창에서 하늘까지 멀기도 하다. 할머니 아무리 깊은 곳에서 시작해도 위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돼요. 우린 할 수 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불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 수선집에서만큼은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하 수선집의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점순 할머니는 평생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겨우 읽을 줄 알았지만 쓰는 건 자기 이름 석자가 전부였어요. 숫자도 세문할 줄 알았지만 계산서나 계약서를 읽으면 머리가 하얘지곤 했습니다. 도윤이가 그걸 알아챘어요. 할머니 돈을 벌어도 지킬 줄 모르면 소용없어요. 글부터 배우셔야 해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창피하게. 창피할 거 없어요. 할머니 재산 지키려면 계약서를 직접 읽을 줄 알아야 해요. 안 그러면 사기꾼들한테 다 뺏겨요. 그날부터 도윤이가 점순 할머니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수선일이 끝나면 두 사람은 낡은 수선대 위에 마주 앉았어요. 도윤이가 공책에 글자를 쓰면 할머니가 따라 썼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평생 바늘만 쥐던 손으로 연필을 쥐려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 어린아이보다 못했어요. 아이고 못하겠다. 이거 네가 대신 써라. 할머니가 연필을 던지려 할 때마다 도윤이가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문장 하나를 완성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공책에 적은 그 문장은 이랬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할머니는 그 네 글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70평생에 처음으로 쓴 제대로 된 문장이었거든요. 할머니 잘 쓰셨어요. 정말 잘 쓰셨어요. 도윤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 공책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이도 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하지만 그냥 폐지만 주운 게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책들을 골라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찢어진 참고서, 낡은 경제 잡지, 누군가 내다 버린 신문 더미까지. 그렇게 모은 책들로 지하 수선집 한 구석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윤이는 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폐지 줍고, 저녁에는 할머니 글 가르치고, 밤에는 혼자 공부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책을 붙잡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놈아, 몸이 재산이야.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할머니, 저 똑똑해져야 해요. 그래야 할머니 지켜드리죠. 점순 할머니는 그런 도윤이가 안쓰러워서 밤마다 따뜻한 우유를 타다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점순 할머니도 많이 달라졌어요. 욕쟁이 할머니에서 경제신문을 읽는 세련된 노인으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물론 화가 나면 여전히 욕이 튀어나왔지만 이제는 계약서도 읽을 줄 알고 은행 업무도 혼자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점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예금 이자를 확인하고 통장 정리를 하고 송금까지 혼자 해냈어요.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점순 할머니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가르쳐줬어요. 그 사이에 점순 할머니는 점포를 4개나 더 샀습니다. 다 합쳐서 5개였어요. 전부 지하 2층 막다른 골목에 있는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점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한 일은 점포를 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점포들을 시장 노인들의 쉼터로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더우면 여기 와서 쉬어요. 추우면 여기서 몸 녹이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를 내놓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을 만들어줬어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순 할머니를 욕하던 상인들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강할매가 노망난 줄 알았는데 속은 깊은 사람이었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심상치 않은 정보를 입수했어요.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대기업 건설사에 점순 할머니의 점포 매입 정보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정 사장이 우리 정보를 팔려고 해요. 건어물 가게 정 사장이었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가장 심하게 비웃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식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할머니 제가 가볼게요. 도윤이가 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14살이 된 도윤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아저씨, 우리 정보 파시려고요? 정 사장이 흠칫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다 알아요. 대기업 건설사에서 연락 왔죠? 강 할머니가 어디 점포 샀는지 알려주면 돈 준다고요. 정 사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아저씨, 할머니는 아저씨 아버지 장례 때 부의금 보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형편 어려운 거 다 알면서요. 정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갚으시게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정 사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다. 안 한다. 안 해. 그날 이후로 정 사장은 누구보다 점순 할머니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지하 수선집 주위를 맴도는 거였습니다. 도윤이가 설치해둔 작은 감시 카메라에 그 모습이 찍혔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구두가 보였습니다. 아주 비싸 보이는 고급 구두였어요. 도윤이가 그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구두 어디서 봤는데?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재개발 취소됐대. 정부에서 백지화했대. 상인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점순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던 노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강 할매, 내 돈 내놔. 재개발 안 된다며. 사기친 거야? 점순 할머니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도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대기업이 땅을 싸게 사려고 일부러 퍼뜨린 가짜 뉴스예요. 도윤이가 태블릿 PC를 꺼내 정부 공식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제 발표된 국토부 자료예요. 재개발 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이에요.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이의 말이 맞았어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흔들려는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노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살 소년의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거짓말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도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가 오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도윤이가 기다리던 그때가 마침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점순 할머니와 도윤이가 수제비를 먹고 있는데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속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개미시장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와 5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도윤아 저거. 할머니 조용히 들어보세요. 특히 주목할 점은 지하 연결 통로입니다. 지하철 6개 노선과 백화점, 버스 환승센터가 모두 지하로 연결되는데요. 그 핵심 통로가 바로 개미시장 지하 2층을 관통합니다. 점순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하 2층이라고요? 자기가 사모은 그 점포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요.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며 버틴 3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당 수백만 원 하던 땅이 하루아침에 수억 원대로 치솟았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지하 2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점순 할머니를 비웃던 상인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습니다. 강 할매, 나도 좀 끼워줘. 응? 우리 이웃 아니야? 할매, 그때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제발 한 자리만. 점순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는 노망난 할망구라고 침뱉더니 이제 와서 이웃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쇼. 우리 시장 상인들 보상금 제대로 받게 내가 앞장서서 싸워줄 테니. 그런데요, 가장 통쾌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선집 앞에 양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3년 전 점순 할머니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 건물주 최 사장이었습니다. 강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뭔 일이요? 최 사장이 난데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비싼 양복 무릎이 더러운 지하 바닥에 닿았어요. 할머니, 제발 그 점포들 저한테 다시 파세요. 제가 2배로 드릴게요. 점순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최 사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사장, 기억나요? 3년 전에 내 얼굴에 침 뱉었던 거.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때 내가 쥐새끼 같다고 했죠? 쥐새끼처럼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요. 점순 할머니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침값, 이자 붙여서 받아가시오. 난 안 팔아요. 최 사장이 할머니 발치에 매달렸지만 점순 할머니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건설사에서 협상팀이 왔어요. 양복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점순 할머니 옆에는 14살 도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건설사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꼬마가 왜 여기 있어요? 어른들 얘기하는 자리에. 도윤이가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강점순 할머니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이 계약서 검토했는데요. 허점이 3군데 있어요. 뭐? 첫째, 보상금 지급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둘째, 대체 점포 제공 조건이 불명확해요. 셋째,
지분 참여 조항이 아예 빠져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건설사 변호사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우리는 현금 보상 안 받습니다. 이 빌딩의 지분을 원해요. 지하 상가 운영권도요. 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분이요?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아, 참고로 이 설계도 원본 우리한테 있어요. 도윤이가 아버지의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건설사 사람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결국 협상은 도윤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현금 보상금 100억 원에 빌딩 지분 5%, 지하 상가 운영권까지. 점순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지하 수선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사다가 구웠어요. 곰팡이 핀 지하실에서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고기를 한 점 입에 넣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죽기 전에 비 안 새는 데서 자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뤄지는구나. 도윤이도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기를 구우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 입구에 번쩍번쩍 빛나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줄에 접어든 중년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에 금시계, 비싸 보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빌딩 주인이 됐다고. 크크크 효도할 때가 됐구만. 점순 할머니의 친아들 이기태였습니다. 20년 전 어머니 돈 들고 도망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던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시각 도윤이는 지하에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선집 주변을 맴돌던 정체불명의 감시자 영상이었어요. 도윤이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의 구두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 구두. 방금 시장에 들어온 그 남자 구두랑 똑같아. 도윤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감시자가 할머니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악몽은 꽃바구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하 수선집 앞에 이기태가 나타났어요. 한 손에는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양복은 빳빳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마치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이기태가 점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발등에 이마를 박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불효자식이 어디서 뭘 했는지 면목이 없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머릿속에 옛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32살 되던 해, 새 살배기 기태를 등에 업고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다짐했었죠.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리라. 아비 없이도 떳떳하게 키우리라.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50줄 중년이 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효도하겠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었어요. 기태야. 어머니. 이기태가 할머니를 와락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날 저녁 점순 할머니는 이기태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도윤이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야. 한 번만 기회를 주자. 저녁 식사 자리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차린 밥상 앞에 셋이 마주 앉았는데 이기태가 도윤이를 힐끗 보며 물었어요. 근데 이 애는 뭐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내 손주야. 내가 입양했어. 입양? 남의 집 애를? 이기태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도윤이도 지지 않고 눈을 마주쳤어요.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점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눈을 보셨어요?
돈만 쫓고 있어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도윤아, 그래도 내 자식이야. 네가 좀 참아줘. 도윤이는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며칠 후 이기태가 슬금슬금 시장 상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점포를 얼마나 갖고 계세요? 보상금은 얼마나 받으셨대요? 상인들은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효자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기태는 그렇게 점순 할머니의 재산 규모를 하나하나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기태가 도윤이 방을 기웃거리다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도윤이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도윤이가 흠칫 놀랐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야. 착각이야. 이기태가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도윤이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기태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험상궂은 남자 3명이 수선집에 들이닥쳤어요. 이기태가 데려온 사채업자 건달들이었습니다. 저 꼬맹이가 가진 태블릿이랑 서류 다 가져와. 건달들이 도윤이를 붙잡았습니다. 도윤이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도윤이는 한 건달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3년 전 자기를 계단에서 밀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를. 닥쳐. 건달이 도윤이의 입을 틀어막고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달려들었습니다. 기태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기태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늙은 여편니가 돈 좀 벌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기태야, 너 왜 이래? 왜 이러긴 뭘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엄마 때문이야. 이기태가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왜 노름에 빠졌는지 알아? 엄마가 그렇게 구박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빚은 내가 다 뒤집었었잖아. 점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줬어? 밥, 학비, 다 빚으로 때웠잖아. 난 평생 빚쟁이 아들로 살았어. 이기태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감도장 어디 있어? 내일까지 재산명에 안 넘기면 저고와 새끼 강물에 던질 거야. 점순 할머니가 아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기태야, 제발. 도윤이는 건드리지 마라. 닥쳐. 이기태가 어머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그날 밤 도윤이는 지하실 창문을 깨고 탈출했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뛰었어요. 시장 노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뛰었습니다. 그리고 점순 할머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엌에서 이기태가 밥에 뭔가를 타고 있었어요. 하얀 가루였습니다. 수면제였어요. 기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기태가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 맛있게 해줬어. 그 순간 점순 할머니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내 밥에 약을 타고 있었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악마야. 이기태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래, 악마지. 악마가 되게 만든 건 엄마야. 그 밤 지하 수선집에 피바람이 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피바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기태가 점순 할머니를 향해 수면제 탄 밥그릇을 들이밀려던 그 순간 수선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 뒤에는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기태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기태 씨,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이기태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기태가 발버둥 쳤어요. 잠깐. 이건 가족 문제야. 가족끼리 문제라고. 경찰이 왜 끼어들어. 그때 도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족 아니에요. 뭐?
할머니는 1년 전에 저를 정식으로 양자 입양하셨어요. 법적으로 저는 할머니의 손자예요. 그리고 할머니 재산은 이미 공익재단에 귀속되어 있어요. 이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도윤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입양신고서, 재단 설립 서류, 재산 귀속 증명서. 모든 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사실 도윤이는 이기태가 나타난 첫날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몰래 변호사를 만나고 법률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어요. 3년 동안 밤새워 법률 공부를 한 게 이때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저씨가 나타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돈 때문에 온 거라는 거. 도윤이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선집 곳곳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어요. 이기태가 할머니를 발로 차는 장면, 도윤이를 지하실에 가두는 장면, 밥에 수면제를 타는 장면. 전부 다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기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새끼가. 그리고요. 도윤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사채업자한테 할머니 빌딩 지분을 넘기기로 한 이면 계약서예요. 빚탕감 대가로 어머니 재산을 팔아넘기려고 했죠? 이기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도윤이가 시장 상인들에게 부탁해서 이기태의 동선을 추적했던 거예요. 그때 경찰 뒤에서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족발집 박 사장, 건어물 가게 정 사장, 그리고 이기태에게 협박당했던 상인들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협박했어요. 강할매 재산 정보 안 넘기면 가게 부숴버리겠다고요. 저도요. 빌딩 지분 사인하라고 협박받았어요. 증인들이 줄줄이 나섰습니다. 이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윤이가 이기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삼촌,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죠? 이기태가 움찔했습니다. 그 사채업자들 3년 전에 저를 계단에서 밀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삼촌이 보낸 거죠? 아버지한테도 그랬고. 아니야. 난 몰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삼촌 구두 몇 달 전부터 수선집 주변을 맴돌던 감시자 구두랑 똑같아요. 다 찍혀 있어요. 이기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응? 나 엄마 아들이야. 엄마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고. 점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경찰 양반. 할머니가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내 아들 아니에요.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엄마. 이기태가 비명을 질렀지만 점순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기태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시장 상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강할매 만세. 한 명이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할매. 시장 어귀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점순 할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수선집에는 점순 할머니와 도윤이 둘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쓰던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기태가 두고 간 양복 재킷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재킷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울음이었어요. 도윤이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할머니 뒤에 서서 그 가느다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 울어도 돼요. 실컷 우세요. 점순 할머니가 도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웠구나. 저렇게 만든 게 다 내 탓이야. 할머니 탓 아니에요. 삼촌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가 결국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지하에서 악착같이 살아온 할머니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14살 소년의 어깨가 작았지만 그 품은 어느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시장 상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하 수선집 안에서는 오직 할머니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 밤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상처는 겉으로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굉음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쿵, 쾅, 와장창. 포크레인이 시장 건물을 허물기 시작한 거예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점순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가 보니 시장 입구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봐왔던 풍경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이웃들이 떠나는 거였어요. 건어물 가게 김할머니가 리어카에 짐을 싣다가 점순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강할매 나간다. 어디로 가요? 아들 집으로. 이제 장사 접고 쉬려고. 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할매, 그때 불날 때 네가 나 업고 나왔잖아. 그 은혜 평생 못 잊어. 에이, 그게 무슨. 강할매 덕분에 보상금도 제대로 받았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김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상인들이 줄줄이 찾아와 인사를 했어요. 강할매 건강해요. 할매 잘 살아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점순 할머니는 그들을 일일이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 후 지하 수선집에도 철거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비워야 했어요. 도윤이가 점순 할머니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40년치 물건들이었지만 막상 싸보니 별로 없었어요. 낡은 재봉틀 하나, 도윤이가 처음 공부하던 책상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가계부 몇 권.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도윤이가 낡은 재봉틀을 소중히 닦았습니다. 40년 동안 할머니 손때가 묻은 물건이었어요. 이건 버려도 되는데. 안 돼요. 이건 할머니 역사예요. 점순 할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벽장 구석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벽 틈에 숨겨져 있던 낡은 봉투였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바로 젊은 시절의 점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예쁘셨네요.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게 기태 100일 때 찍은 거야. 이때는 그래도 행복했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전에 쓰다 만 편지였어요. 기태야, 엄마가 너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버지 빚 갚느라 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봐줬구나. 그래도 알아다오.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세상 누구보다. 거기서 편지는 끊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쓰지 못한 편지였어요. 점순 할머니가 그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도윤아, 이건 버리지 말자. 간직하고 있을게. 네, 할머니. 마지막 날 시장 노인들이 수선집 앞에 모였습니다. 보상금을 제대로 받은 노인들이 점순 할머니에게 인사하러 온 거였어요. 족발집 박 사장이 맨 앞에 섰습니다. 강할매, 그때 500만 원 믿고 맡긴 거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소. 에이, 박 사장 덕분에 내가 첫 점포를 산 거지. 아니요. 강할매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헐값에 쫓겨났을 거요. 노인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 점순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강할매 덕분에 여생을 편히 보내게 됐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점순 할머니가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러지들 마세요. 서로서로 도운 거지. 그날 저녁 도윤이가 점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직접 빌딩을 지어요. 빌딩을? 네.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요. 이 시장 사람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요. 점순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근데 나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보상금 100억 중에 50억을 시장 상인 자녀들 장학금으로 내놓고 싶어. 도윤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50억이요? 절반이잖아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배움이 없어서 평생 고생했어. 저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점순 할머니가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조건이 있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동네를 다시 살려야 해. 여기서 받은 은혜를 여기로 돌려줘야 한다고.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소식이 언론에 퍼졌습니다. 지하 2층 수선 할머니의 50억 기부라는 제목으로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점순 할머니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지하 수선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옆에 누워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도시계획학과 가려고요. 아버지처럼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 제가 마저 할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 거예요. 점순 할머니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면 뿌듯해 하시겠다. 도윤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상하다. 이 곰팡이 냄새가 이제는 정겹네. 할머니도요? 저도요. 이 시궁창 같은 데서 40년을 살았는데 막상 떠나려니까 아쉽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지하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천장에서는 여전히 물이 똑똑 새고 있었고 구석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내일이면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과거 개미시장이 있던 자리에는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빌딩의 이름은 강점순 센터였어요. 빌딩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의 벽이라고 불리는 전시 공간이었어요. 거기에는 과거 지하 수선집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 물이 새는 천장,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점순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11살 도윤이가 멸치국수를 먹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날은 빌딩 준공 1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장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양복을 차려입은 청년이었습니다. 21살이 된 하도윤이었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하도윤 대표님, 세계적인 자산운용가이자 도시계획 전문가로 성공하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도윤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요? 11살 때 먹은 멸치국수 한 그릇입니다. 기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가장 힘들 때 한 분이 저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도윤이가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1층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점순네 수선집. 빌딩에서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에 옛날 지하 수선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가게였습니다. 곰팡이 무늬 벽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그리고 40년 된 낡은 재봉틀까지. 전부 그대로였어요. 그 재봉틀 앞에 84살이 된 점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도윤이 왔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머니, 오늘 기념식인데 왜 여기 계세요? 손님이 옷 맡겨놨는데 오늘까지 해달라고 했어. 도윤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빌딩 주인이 되고도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그때 젊은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지난번 맡긴 코트 찾으러 왔어요. 점순 할머니가 코트를 건네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수선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 완전 새 옷 같아요. 수선비 얼마예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음이야, 마음. 돈은 무슨. 에이, 그래도. 괜찮아. 나 이 빌딩 주인이야. 돈 걱정 없어. 손님이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허름한 수선집 할머니가 빌딩 주인이라고요? 도윤이가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빌딩 주변이 환하게 불을 밝혔어요. 과거 슬럼가였던 이 동리가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문화지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직접 설계한 도시였어요. 공원, 도서관, 문화센터가 곳곳에 들어서 있었고 골목골목마다 예쁜 카페와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날 기념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10년 전 점순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응, 누구더라? 족발집 박 사장 아들딸 박수진이에요. 저 장학금 받아서 의대 갔어요. 지금 이 동네 병원에서 일해요. 그 옆에 있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건어물 가게 김할머니 손자 김태호예요. 변호사 됐어요. 이 동네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교사가 됐어요. 이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점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학금을 준 아이들이 진짜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너희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할머니가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빌딩 앞 광장에는 조형물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요. 청동으로 만든 국수 그릇 조형물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 그릇의 국수가 만든 기적. 도윤이가 할머니 옆에 서서 그 조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날 계단에서 떨어진 게 사고가 아니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를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나 봐요. 안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점순 할머니가 도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빌딩 맞은편 골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기태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손에는 구겨진 출소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기태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와 도윤이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어요. 봉투였습니다. 출소할 때 교도관이 건네준 봉투였는데 그동안 열어보지 않았어요. 봉투를 열자 돈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밥은 먹고 다녀라. 엄마가. 이기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넣어둔 거였어요.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어머니는 아들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기태가 빌딩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그의 뒷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탐욕에 찬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깨달은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빌딩 옥상에서 점순 할머니와 도윤이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멀리 왔죠? 그래, 지하 2층에서 50층까지. 참 멀리도 왔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웃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그 노을빛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념식의 소란이 끝나고 빌딩 옥상 정원에는 고요함만 남았어요. 점순 할머니와 도윤이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상 정원은 도윤이가 직접 설계한 곳이었어요.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분수대에서는 물소리가 졸졸 흘렀습니다. 지하 2층 곰팡이 핀 수선집과는 천지 차이였죠. 할머니, 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점순 할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예쁜 리본으로 장식된 열쇠였습니다. 열쇠? 네. 할머니 집 열쇠예요. 내 집? 나 여기 살잖아. 도윤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빌딩 옆에 할머니만을 위한 집을 지었어요. 단층짜리 작은 집인데요.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어요. 그리고 도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비 한 방울 안 새는 집이에요. 점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전 지하 수선집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죽기 전에 비 안 새는 데서 자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도윤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아, 할머니 이제 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평생 따뜻하게 사세요. 점순 할머니가 열쇠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땅은 속이지 않는다고. 네? 땅에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잖아. 거짓말을 안 해. 근데 말이야. 할머니가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진심도 땅이랑 똑같은 것 같아. 진심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더라고. 도윤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요. 제가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내 인생을 바꿨잖아.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게 준 건 돈이나 땅이 아니에요. 도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준 건 뿌리예요. 제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뿌리요. 그날 멸치국수 한 그릇이 제 뿌리가 됐어요. 점순 할머니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1살 청년이 됐지만 할머니 눈에는 여전히 그날 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11살 꼬마로 보였어요. 도윤이가 가방에서 커다란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도였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도를 펼치자 한반도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소외된 지역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시골 마을들이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서 늙은 분들만 남은 곳들이에요. 점순 할머니가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저기 소외된 시골 마을을 살려볼까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시골을? 네. 버려진 땅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싹이 틀 거예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점순 할머니가 한참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래, 해보자. 너랑 함께라면 어디든 못 가겠니?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1층 수선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멸치국수였어요. 10년 전 그날 밤 점순 할머니가 도윤이에게 처음 내밀었던 바로 그 국수였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도윤이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멸치국수인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국수가 아니에요. 할머니 마음이 들어간 국수예요. 점순 할머니가 도윤이의 그릇에 국수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문득 도윤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할머니, 오늘 아버지 음성 파일 들어볼래요? 네 아버지 거? 네. 10년 전에 외장하드에서 발견했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못 들었거든요. 이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윤아, 아빠야.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곁에 없겠지.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남긴 자료들 잘 간직해라. 그리고 꼭 좋은 사람을 만나렴. 내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빠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도윤아,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야. 아빠는 그걸 믿어. 사랑한다, 아들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윤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요. 점순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참 좋은 분이었구나. 네. 할머니처럼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순 할머니와 도윤이가 리어카를 끌고 옛 시장터를 걸었습니다. 리어카에는 떡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옛날 시장 어르신들한테 떡 돌리러. 그분들이 우리 성공의 뿌리잖아. 두 사람은 골목골목을 돌며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늙은 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떡을 받았어요. 강할매 성공해도 안 변했네. 에이, 내가 뭐가 변해요. 그냥 저 시궁창 지하에서 살던 강점순이에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갔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믿음이 가장 높은 곳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곰팡이 핀 지하 수선집에서 건넨 멸치국수 한 그릇이 수백억 원의 빌딩보다 값진 인연을 만들었어요. 당신 곁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인연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보물일지도요. 오늘 만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